미세조류는 빛과 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산소와 당을 만들어내는데요. 성장에 필요한 만큼의 당을 일정량 소모하고 나면 남은 당은 세포 내 지질 혹은 전분의 형태로 쌓이게 되는데요. 미세조류의 유효 성분이 바로 이 지질이나 전분 속에 들어있다고 하네요. 때문에 배양실에서는 유효 성분이 많이 쌓일 수 있도록 미세조류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거는 한약 따르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배양기인가요? 이것도 배양기입니다. 보이시죠? 여기도 미세조류가 자라고 있습니다. 철판으로 감싸져 있던 내부를 들여다보니 배양을 위한 조명이 꺼져 있는데, 아니 여기서도 미세조류가 자란다고요? 미세조류는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배양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빛을 안 주면 그냥 죽이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미세조류 중에 일부는,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목적으로 미세조류에게 빛이 없이 어두운 상태에서 유기탄소원을 공급해서 배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바로 암배양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는 광배양보다 생산성이 높아 더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암배양 같은 경우는 광배양보다 훨씬 많은 바이오매스를 얻을 수 있고 산업에서 생산하는 발효기 장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암배양은 산업계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배양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원심 분리기에 배양한 미세조류를 넣고 탈수를 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거친 미세조류는 마치 아이스크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게 원심 분리를 통해서 이게 탈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 미세조류 안에는 아직도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세조류 파우더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건조를 마친 미세조류 파우더는 또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교수님, 그럼 이제 어떤 걸 하실 거예요? 로리오라이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미세조류 바이오매스에서 에틸아세테이트에서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추출한 이후에는 에틸아세테이트에 추출된 로리오라이드를 농축기를 이용해서 농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미세조류 파우더에 에틸아세테이트를 섞어주고 해당 액체에서 미세조류를 침전시켜 분리를 해줍니다. 분리가 완료되면 아래쪽에 미세조류만 따라내 모아주는데요. 위에 깨끗한 용매만 저희가 이제 아래 모으고 있습니다. 그 후 대망의 마지막 과정을 거치는데요. 감압을 시켜주고 온도를 올려주면 이 둥근 플라스크에 넣은 용매만 휘발하게 되고 휘발된 용매는 이 냉각탑을 통해서 깨끗하게 용매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둥근 플라스크에 미세조류 추출물만 남게 되겠습니다. 오랜 과정 끝에 추출된 미세조류 유효 성분. 용매를 다 제거하고 추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미세조류 추출물을 얻게 되면 그 내부의 유용물질 분석이라든지 효능 분석을 통해서 산업에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 추출한 이 유효 성분은 최근 연구진이 발견한 로리오라이드라는 성분인데요. 모발의 성장을 조절하는 DP-세포의 증식을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한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제품화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유레카! 조선시대 그림에 등장하는 토종깨들. 토종깨의 원형을 찾기 위해 민화를 수집하던 하지홍 박사는 귀가 누워있고 꼬리가 들려 올라갔으며 털색이 누런색, 검은색, 또 얼룩무늬가 공통적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에 자리 잡은 우리의 개들 중에 삽살개가 있던 겁니다.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삽살개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 건 일제강점기 때의 일입니다. 일제는 1938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 토종개의 가죽과 털을 군수품으로 이용했습니다.
특히 털이 북슬북슬하고 덩치가 큰 삽살개는 일제의 칼날 앞에서 멸종의 길을 걷게 됐죠. 이후 사라진 삽살개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유전학적 분석이 이뤄지면서 품종 간 뒤섞인 삽살개의 혈연 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DNA 칩 분석법은 개체들의 염기 서열 정보를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죠. 이와 같은 유전 정보를 이용해 품종마다 지니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를 삽살개 육종에 적용하며 보다 우수한 혈통을 선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평균 몸무게가 20kg 이상인 삽살개는 중대형견 집단에 속합니다. 중대형견의 개체에선 고관절 이형 성증이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연구소에선 삽살개들의 고관절 검사를 통해 유전적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관절 이형 성증이란 대퇴 고관절의 기형이나 변성이 일어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골반과 둔부의 통증을 일으키고 뒷다리 관절 이완 및 탈구가 일어나 보행과 성장하는 데 문제를 일으킵니다. 연구진은 삽살개의 고관절 이형 성증 발병을 파악하며 위험도가 낮은 개체를 종견으로 선정하는 등 고관절 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수 종견의 지표로 사용되는 것 중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정의 활성도를 들 수 있습니다. 각 개체마다 채취해 놓은 정액을 보관해 두었다가 활성도 검사를 통해 수태를 못 시키는 수컷의 정액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부모 자식 간의 정자 활성 유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항목만으로 우수 종견을 선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선별한 개체들의 경우 정액을 채취해 동결 보존함으로써 필요시 이들의 유전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이것을 빼고 놀이동산을 논하지 말라. 일단 탔다 하면 누구도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놀이동산의 살아있는 전설, 바이킹. 과연 바이킹 속에는 어떤 수학 비밀이 숨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볼까요? 바이킹의 원래 이름은 스윙보트. 과거 바이킹들이 타고 다니던 배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는데요. 커다란 기둥에 매달린 배가 좌우로 포물선을 그리며 스윙 움직이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 흥미진진. 그런데 저렇게 힘차게 움직이다 갑자기 한쪽으로 벌러덩 넘어져 버리면 어떡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바이킹에는 사고를 대비한 다양한 안전 설계가 숨어 있는데요. 그중 수학적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바이킹 지지대의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란 무게가 평행을 이뤄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지점을 뜻하는 말인데요. 바이킹을 지탱하는 삼각형 모양의 지지대가 굳건하게 균형을 유지. 수천 번 왔다 갔다 움직여도 쉽사리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딱 잡아준다고요. 이것만 봐도 무게중심 계산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그럼 바이킹은 어떻게 매일 같은 구간을 똑같이 왕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진자 운동. 축에 고정되어 운동을 하는 배에 마찰력이 작용하면서 일정한 주기로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마치 시계추처럼 말이죠. 배 안에 있는 바퀴의 회전력으로 배를 공중으로 밀어 올려주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내려오고 롤러가 다시 배를 밀어주는 과정을 반복하며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랍니다. 이때 배의 속력을 고려해 배가 롤러와 만나는 정확한 시간을 계산해야 안전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하다 혹시 저 멀리 하늘 끝까지 한없이 올라가는 건 아닐까요?
물론 절대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바이킹의 중심축 꼭대기에는 배의 높이를 감지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배와 중심축의 각도가 75도까지 높아지면 장치는 바퀴의 속도를 느리게 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로 일정한 높이에 다다르면 바이킹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답니다. 유레카! 이른 아침부터 생물해양학 실험실에선 연구가 한창입니다. 자르면 돼요. 어제 채취한 해조류의 성분을 분석하는 건데요. 먼저 해조류를 잘게 잘라 넣어줍니다. 동결 건조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한 시간 후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지금 진공 상태에서 건조를 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이 그 액체 얼음이 기체로 이게 승화가 돼 버려요. 기체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샘플 속에 들어있는 성분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건조된 샘플을 곱게 갈아 소량을 넣어주면 추출이 시작됩니다. 안에 있는 성분을 하나하나 알아내기 위한 작업인데요. 이를 통해 효과 있는 성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추출에는 특정한 성분을 용해하는 용매 선택이 우선입니다. 자, 용매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유효 성분을 찾아내고 그거의 성상을 밝히고 구조를 밝히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는 작용 메커니즘까지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수개월 걸리고 어느 거는 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생리활성 물질을 얻기 위해 효율적인 추출 용매 선별은 매우 중요한데요. 김석원 박사는 해조류는 물론 대구와 게 껍질 같은 각종 수산 가공 부산물을 연구했습니다. 발표한 총 680여 편 논문 중 SCI급 국제 논문이 무려 530여 편입니다. 그가 써낸 논문은 전 세계의 동료 연구자로부터 인정을 받아 그를 세계 상위 1% 연구자로 만들었는데요. 미국 한 논문 평가 기관에서는 그를 해양 생의학 연구 분야에서 세계 전문가 6위로 선정했습니다. 유레카! 연구진이 그동안 쌓아온 삽살개 육종 기술의 결과는 100% 원형 복원이라는 목표에 다가서고 있는데요. 멸종될 뻔했던 토종개의 뿌리를 되찾고자 시작된 삽살개 복원 프로젝트가 이제 곧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삽살개의 원형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삽살개의 특징은 사자의 갈기처럼 털이 길고 긴 털이 눈을 덮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짧은 털을 지닌 개체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단모종은 삽살개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연구진은 단모 삽살개의 원형 또한 복원하고 있는데요. 멸종된 줄 알았던 삽살개는 장모종만이 일부 살아남았기 때문에 장모 혈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개체 수를 확보하면서 유전자 속에 깃든 변이 형태의 단모종이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료에 따르면 장모와 단모를 통칭해 삽살개라고 불렀다고 하니
이 모습 또한 토종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삽살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인을 잘 따르고요. 그리고 다른 견종과 비교했을 때 꽤나 순한 점이 많습니다. 크게 세 종류로 해서 이제 지금 보시는 이 복동이처럼 장모종이 있고요. 그리고 털이 장모보다는 조금 짧은 단모종, 그리고 이제 장모 단모보다는 희귀하게 이제 태어나는 이제 바둑이가 따로 있습니다. 털의 길이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되는 삽살개,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가 아는 그 모습입니다. 긴 털이 매력적인 장모 삽살개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커서 달리는 모습이 마치 수자자와 같다고 하는데요. 귀가 누워있고 털 색깔에 따라 황삽, 백삽, 청삽, 그리고 바둑삽으로 구분합니다. 단모 삽살개는 짧은 털을 지니고 있지만 비교적 풍부한 갈기털과 꼬리털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장모종과 똑같이 귀가 누워있고 4가지의 털색으로 구분할 수 있죠. 단모종 중에서도 얼룩무늬가 있는 삽살개, 바로 바둑인데요. 바둑이는 전체 삽살개 중에서도 희귀하게 태어나는 개체입니다. 때문에 연구진은 삽살개 원형 복원에 있어 최근 바둑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멸종되기 전, 그때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삽살개, 바둑이. 얼룩무늬의 바둑이는 지금은 이곳에서밖에 볼 수 없는 희귀한 종입니다. 체세포 복제와 자연 번식을 통해 세상에 태어난 바둑이는 현재까지 30여 마리. 연구진은 바둑이를 포함해 장모, 단모종,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3가지 품종을 육종하고 있는데요. 토종계의 원형을 지니며 나라의 품격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견종으로 만들기 위해 삽살개들과 연구진은 오늘도 동고동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세건 박사는 국내를 넘어 해외 유명 출판사의 의뢰를 받아 책을 쓰고 있는데요. 대부분 해양 관련 서적으로 판매율로 상위 20% 안에 드는 인기 서적들입니다. 영문책들이 되게 많네요. 다 박사님이 지신 거예요? 예, 한 10년 동안 한 40여 권을 갖다가 출간했어요. 어느 책이요? 이거요. 이 많은 책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해양 생명공학 교과서를 출판한 겁니다.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집필은 근 3년 정도 걸렸어요. 김세건 박사의 연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책인데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토종과학자답게 김세건 박사가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가 아닌 우리말로 학명을 만들어 책에 넣은 것입니다. 꼬시래기 같은 거는 일본에는 자기 나라 이름으로 지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꼬시래기로 영어 스펠로 해놔가지고 그럼 이게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 해줄의 이름은 꼬시래기가 되는 거예요. 서양인과 다르게 동양인들이 즐겨 먹는 해초를 바다의 잡풀 아닌 바다 채소로 만든 것도 그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해조류가 씨위드, 바다 잡초로 왜 자기들이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잡초 먹는 사람 없잖아요. 야채는 먹어도. 그럼 바다에도 야채가 있고 잡초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최근에는 이 해조류의 그 명칭을 씨 베지테이블로 이렇게 하는 논문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유레카!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 강화도. 한적한 시골의 모습을 한 이곳에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매화마름이 뿌리내린 곳,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입니다. 서천군 서면 요포리 일대의 논습지에서 최근 환경부 지정 멸종 희귀 식물인 매화마름 서식지가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논이나 연못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이었던 매화마름. 1970년대 이후 습지 파괴로 인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이제는 발견만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된 희귀 식물입니다. 매화마름은 물속에서 자라는 수생식물로 가을이나 봄에 싹을 틔워 4월에서 5월경 하얀 꽃을 피우는데요. 1998년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곳 강화도에서 매화마름이 발견된 건 같은 해 5월. 그때도 지금처럼 새하얗게 흐드러진 꽃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는데요. 벼농사를 짓기 위해선 제거해야 할 잡초에 지나지 않았던 매화마름은 자연 환경을 보존하려는 이들의 노력 끝에 매년 꽃을 피울 수 있게 됐죠.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온 매화마름. 그 모습을 담기 위해 매화마름을 지켜낸 주역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매화마름은 주로 서해안을 따라 생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 강화 군락지의 경우 경지 정리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죠. 하지만 지역민이 농경지 일부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매화마름 군락지 보존 활동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군락지 보존을 위한 시민들의 모금이 이어졌고 마을 주민의 협조를 통해 약 3,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매화마름 군락지를 보존할 수 있게 됐죠. 그렇다면 지역민은 어떻게 이 작은 꽃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방법은 매화마름의 생장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화마름은 본래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로 논에 항상 물이 차 있거나 축축해야 합니다. 동시에 제초제나 농약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죠. 마을 주민들은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매화마름이 생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이 힘들게 지켜낸 자연유산이 그 모습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군락지를 보존하고자 노력한 결과 매화마름과 함께 살아가는 생물들이 하나둘 돌아오며 생태계를 회복해 나갔고 매화마름은 농민들과 공생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레카! 그중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했다는 요 킥보드. 과연 기술의 정체가 무엇일까 싶은데. 이게 지금 일반 킥보드로 보이지만 이게 스쿠터로 변신할 수 있는 킥보드입니다. 킥보드가 스쿠터로 변신한다고요? 일반 킥보드처럼 이렇게 타다가 다리가 아프고 이제 불편하다 싶으면 킥보드의 발판 부분을 180도 회전시켜 주자. 이럴 수가. 스쿠터의 의자 부분으로 변신. 킥보드가 단 몇 초 만에 스쿠터로 변했다. 몸통만 이렇게 돌려주면 이제 킥보드에서 스쿠터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 변신 가능. 킥보드를 장시간 타게 되면 이제 노면의 상태나 환경에 따라
몸이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원터치로 앉아서 편하게 탈 수 있도록 만든 게 저희들만의 핵심 기술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요 획기적 기술, 그 과정은 어떨지 살펴봤는데 자, 여기에 보시는 게 전동형 앤 그리고 킥보드로 변형되는 제품인데요. 뼈대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BLDC 모터입니다. 저희 제품은 전륜형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몸통을 나사로 고정시키지 않고 특수 버튼을 만들어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큰 포인트. 자, 여기 보시는 배터리가 저희 회사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먼저 생산하고 요게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태가 틀리더라도 디자인을 먼저 한 뒤에 이런 배터리를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킥보드 모양이 맞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 보니 디자인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큰 강점이라는데 이게 이제 18650 배터리 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 셀들이 모여서 배터리 팩이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팩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이 셀들을 집어넣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에 불량품이 없는지 확인한 후 필요한 전력만큼 배터리 셀을 모아주는데 낱개 배터리 셀들을 하나씩 모아 원하는 모양대로 원하는 전력만큼 배터리 생산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핵심 기술로 뽑히는 것이 이 칩. 완성된 배터리 팩에 BMS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BMS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일반적인 BMS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보다 배터리 효율을 1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BMS를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배터리 모양에 맞게 킥보드를 생산해야 했다면 이젠 배터리 제조 라인을 구축해 킥보드 모양에 맞게 배터리 생산이 가능. 어떤 모양이든 마음 놓고 만들 수 있단다. 덕분에 요즘같이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고객들 반응도 핫하다고. 제품 설계부터 제작, 배터리 생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기술자. 본격적인 조립에 들어가는데 바퀴부터 모터 그리고 회전형 특수 버튼까지 설치해주면 일명 킥보드 겸 스쿠터 탄생.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똑똑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의 쾌거까지. 현재는 별도의 충전 없이 자가 충전이 가능한 전동 자전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단다. 또한 최근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도 더 활기를 띨 예정.